1996년 9월 7일 밤, 투팍 샤커는 음악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겨우 25살이었지만 이미 수백만 명이 그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끝나기도 전에 라스베이거스의 한 도로에서 4발의 총알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이 있은 지 6일 후 투팍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랩스타 투팍 샤커가 25세의 나이로 거친 업계에서 짧은 생을 살다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살인사건, 거의 30년 동안 그의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연루된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여러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에게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 비극적인 밤이 어떻게 그런 결말로 이어졌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투팍의 삶과 그가 살았던 혼란스러운 세상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의 본명은 투팍 아마로 샤커입니다. 그는 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 지도자는 1700년대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 통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 이름은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투팍은 1971년 6월 16일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페니 샤커는 정치운동가이자 흑표당의 전 멤버였습니다. 이 단체는 흑인 미국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싸웠습니다. 특히 인종차별과 경찰의 학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팍은 어릴 때부터 빈곤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에도 노출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자주 이사를 다녔고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투팍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시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볼티모어 예술학교에서 연기, 춤,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는 랩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했고 공연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투팍에게 글쓰기와 연기는 평범한 대화로는 말하기 힘든 아픔과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을 때 그는 힙합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언더그라운드라는 그룹의 댄서이자 공연 멤버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노래를 녹음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1991년 투팍은 자신의 첫 번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그의 노래가 돈, 파티, 명성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팍은 가난한 커뮤니티의 삶,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의 폭력, 10대 임신, 그리고 충분한 지원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음악 메시지가 너무 분노에 차 있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는 영화에도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스, 포에틱 저스티스, 어버브 더 림과 같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런 역할들은 그가 단순한 래퍼가 아니라 진지한 배우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투팍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래의 메시지와 실제로 그를 둘러싼 현실은 달랐었습니다. 그의 음악에서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섬세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의 노래에서는 그는 용감하고 공격적인 남자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이 점점 더 알려질수록 문제도 더 많아졌습니다. 투팍은 여러 법적 분쟁과 싸움, 그리고 폭력적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뉴스에 등장했는데 그의 음악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1994년 11월, 투팍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녹음실에 갔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기 전에 몇몇 무장한 남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투팍은 강도를 당하고 여러 차례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투팍은 음악업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 공격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일을 계획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와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와 래퍼 크리스토퍼 월리스, 즉 더 노토리어스 B.I.G로 더 잘 알려진 인물과의 갈등도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투팍은 빅기와 가까운 이들이 그 총격에 대해 뭔가 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빅기와 동료들은 관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이스트 코스트와 웨스트 코스트의 라이벌 관계도 심화되었습니다. 이스트 코스트는 뉴욕, 웨스트 코스트는 캘리포니아가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음악과 음반사들 사이의 경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욕, 노래, 인터뷰,
그리고 거리갱단과의 연관성 때문에 점점 더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래퍼가 진짜 갱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와 음반사들이 갈등을 부추기면서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투팍이 성적 학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을 때 그는 데스로우 레코드 대표이자 웨스트코스트의 대형 음반사 중 하나를 이끄는 슈그나이트에게 도움을 제안받았습니다. 데스로우 레코드는 투팍이 자신의 사건을 항소하는 동안 그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투팍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1995년 10월에 그가 출소하자 그는 곧바로 스튜디오로 돌아갔습니다. 빠르게 많은 곡을 만들었습니다. 1996년 2월 더블 앨범 얼라이즈 온 미를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그는 다른 래퍼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들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와 공개석상에서 그는 자주 화를 내며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으론 삶과 죽음, 가족, 두려움,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은 희망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두 명의 투팍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한 명은 시인이자 배우로서 사회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싸움에 둘러싸인 공인입니다. 분노, 사업, 그리고 거리갱단과 연관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이때였을 때 투팍은 그의 경력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었고 그의 앨범은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노래와 영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레코드 회사를 설립하고 인생의 방향을 더 많이 통제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그는 슈그나이트와 데스로우 레코드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갔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MGM 그랜드에서 열리는 마이크 타이슨과 브루스 셀던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투팍은 마이크 타이슨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타이슨이 1라운드에서 빠르게 승리하자 투팍의 그룹은 매우 기쁘고 시끄러웠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는 16,000명 이상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는 운동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연예인, 뮤지션, 그리고 다른 유명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비급 챔피언십 경기가 길고 치열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가 시작되고 1분 몇 초 만에 경기가 중단되었고 타이슨이 승자로 선언되었습니다. 복싱 경기가 너무 일찍 끝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기장 밖으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투팍과 슈그나이트도 카지노 로비로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그룹은 슈그나이트와 연관된 나이트클럽인 클럽 66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투팍은 애프터파티의 일환으로 그곳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MGM 그랜드를 떠나기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올랜도 앤더슨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스트리트 갱단인 사우스사이드 컴프턴 크립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사건으로 인해 그룹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그는 데스로우 레코드와 연관된 한 사람의 목걸이를 빼앗는데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랜도 앤더슨이 투팍에게 지목되자 래퍼는 재빨리 다가가서 앤더슨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투팍의 몇몇 동료들도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카지노의 보안 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MGM 보안 요원이 도착해 남자들을 떼어놓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복싱 이벤트 후에 일어난 단순한 싸움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벌어진 이 주먹다짐은 투팍 사망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됩니다. MGM 그랜드를 나온 후 투팍은 슈그나이트가 운전하는 검은색 BMW에 탔습니다. 그 뒤를 데스로우의 다른 차량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나이트클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룹은 여전히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렸고 BMW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투팍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가 끝난 지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투팍은 한 대의 흰색 캐딜락이 도시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기 전에 두 차량은 플라밍고 로드의 한 교차로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힙합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플라밍고 로드와 코발레인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이 잠시 투팍과 수기나이트의 차량을 세웠습니다. 차량에서 음악 소리가 너무 컸고 뒤쪽에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기가 번호판이 트렁크 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번호판을 확인한 후 그들은 티켓 없이 떠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몇 분 후 BMW는 플라밍고 로드의 빨간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토요일 밤이라 주변은 카지노, 호텔, 복싱 경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기 나이트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투팍이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 창문은 열려 있었고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데스로우 레코드의 차량들이 BMW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행렬이 바짝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각 차량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15분쯤 흰색 캐딜락 한 대가 BMW의 오른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팍이 앉아있던 쪽이었고 갑자기 캐딜락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연이어 총성이 그들의 차량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단 몇 초 만에 10발이 넘는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투팍은 4번이나 총에 맞았습니다. 2발은 그의 가슴에 맞았고 팔과 허벅지에도 총알이 박혔습니다. 수기나이트도 튀어나온 총알 조각과 유리 파편 때문에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총격 후 흰색 캐딜락은 급히 떠났고 수기는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Hindi agad bumaba si Suge sa 그의 상처와 망가진 BMW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차로에서 차를 빠르게 몰아 교차로를 벗어났습니다. 투팍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BMW는 더 이상 제대로 달릴 수 없었습니다. 타이어에 구멍이 뚫렸고 차량의 여러 부분이 총알에 맞았습니다. BMW는 멀리 가지도 못한 채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 중 한 명은 자전거 순찰 경찰인 크리스 캐럴이었습니다. 그는 투팍이 피를 흘리며 조수석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열었고 조심스럽게 투팍을 차에서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며 그를 도로에 눕혔습니다. 캐럴 경관은 투팍에게 누가 그를 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래퍼는 이미 기력이 약해져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 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투팍은 서던 네바다의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외상 전문 병원입니다. 외상 전문 병원에는 사고나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과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투팍의 몸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총알 중 하나가 그의 가슴에 들어가 오른쪽 폐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또한 심각한 내부 출혈, 즉 몸 안에서 피가 나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투팍은 출혈을 막고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의 오른쪽 폐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 옮겨졌고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슈그나이트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고 짧은 시간 후에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총격 사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과 팬들이 병원 밖에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투팍이 상처를 이겨내길 바랐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첫 총격 사건도 견뎠지만 이번 부상은 더 심각했습니다. 투팍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BMW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들과 차량 행렬에 있던 일행을 인터뷰했습니다. 또한 공격에 사용된 흰색 캐딜락을 찾았습니다. 총격 방식이 명백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캐딜락은 투팍이 앉아있던 조수석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한 사람이 빠르게 총을 쏜 뒤 차량이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쏜 사람의 얼굴은 명확하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체포된 용의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총격 몇 시간 전 MGM 그랜드에서 벌어진 싸움이 있었습니다. 수년 후 검찰이 제기한 사건에 따르면 공격의 동기는 복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를란도 앤더슨, 투팍이 카지노에서 때린 남자는 드웨인 캐피디 데이비스의 조카였으며 데이비스는 당시 사우스사이드 콤프턴 크립스에 알려진 조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를란도 앤더슨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투팍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1998년에 별도의 갱단 총격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캐딜락에서 누가 총을 쐈는지도 바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 총격 사건을 이스트 코스트와 웨스트 코스트의 라이벌 관계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음반사들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갱단, 그리고 투팍의 옛적들도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명한 이론들은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투팍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약물로 계속 잠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투팍은 젊고 신체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출혈이 계속되었고 그의 심장과 폐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1996년 9월 13일 오후 외국 그의 몸은 멈췄습니다. 투팍 샤커는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여러 총상으로 인한 호흡 부전과 심폐정지였습니다. 즉, 심각한 부상 때문에 그의 폐와 심장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즐거웠던 복싱 이벤트와 그 시대 가장 큰 음악 스타 중 한 명의 죽음 사이에는
단 6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병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채 수사만 남겨졌습니다. 증인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고 수사관들이 수년 동안 쫓게될 질문이 남았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가? 투팍 샤커를 죽인 총성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투팍이 죽으면서 라스베이거스 경찰에게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투팍 샤커와 함께 있던 사람도 많았고 BMW 주변에는 많은 차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잠재적인 목격자들은 이 사건이 갱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 한 명,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야페오 플라였습니다. 그는 아울로즈 그룹의 멤버이자 투팍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카다피는 캐딜락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봤으며 운전자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형사들에게 제대로 인터뷰를 받지 못했습니다. 투팍이 사망한 지 거의 2달 만에 카다피도 뉴저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는 아는 사람에게 우발적으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 한 명의 더 자세한 진술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데스로우 레코드와 관련된 몇몇 사람들도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 중에는 불완전하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갱단의 보복이 두려워서 관여하기를 꺼렸습니다. 즉각적인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자 여러 가지 이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슈기나이트 자신이 투팍 살해를 계획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이론은 당시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전직 형사 러셀 프레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데스로우 레코드는 투팍에게 지불해야 할 거액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투팍이 회사를 떠나 자신의 음악에 더 큰 통제권을 가지려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997년 투팍의 어머니 아페니 샤커는 데스로우 레코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회사가 자신의 아들의 수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수기나이트가 총격을 지시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BMW를 향해 총알이 쏟아질 때 투팍 옆에는 수기나이트가 있었습니다. 수기나이트도 총에 맞았고 그 역시 죽을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사관들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일부러 자신을 공격의 한가운데에 두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MGM 그랜드에서의 싸움이 수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올란도 앤더슨이 구타를 당한 후 복수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앤더슨은 사우스사이드 컴프턴 크립스와 연관이 있었고 모브 파이루 블러즈의 몇몇 멤버들은 데스로우 레코드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 두 그룹은 캘리포니아 컴튼에서 서로 적대적인 스트리트 갱입니다. 그 밤 이전에도 이미 그들의 조직원들 사이에는 여러 번의 싸움과 보복이 있었습니다. 검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단순히 래퍼들 사이의 싸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음악 상업에서의 개인적인 갈등이 오랜 갱단 분쟁과 뒤섞였습니다. 올란도 앤더슨이 많은 수사관들에게 처음으로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캐딜락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고 투팍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직접적으로 총격 사건과 연관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리스, 즉 더 노토리어스 B.I.G가 연루되었다는 이론도 나왔습니다. 비기와 투팍은 한때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1994년 뉴욕에서 투팍이 총격을 당한 이후 그들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개인적인 모욕이 담긴 노래들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널리스트 척 필립스의 조사에 따르면 비기가 크립스 갱단의 멤버들에게 투팍을 죽이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기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총격이 있었던 라스베이거스의 밤에 비기가 뉴욕에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기소되지 않았고 투팍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법원의 판결도 없었습니다. 투팍이 살해된 지 6개월 후 비기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1997년 3월 9일 새벽에 파티를 떠났습니다. 신호등에서 그의 차량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비기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기 사건에서도 여전히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팍의 죽음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이름은 션 콤스입니다. 그는 퍼프데디 또는 디디로도 불리며 배드보이 레코드를 설립했습니다. 배드보이 레코드는 비기의 레코드 레이블이었습니다. 데스로우 레코드와 경쟁 관계였던 탓에
일부는 그가 투팍과 슈그나이트 살해에 돈을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주장은 드웨인 캐피디 데이비스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사우스사이드 컴프턴 크립스 전 멤버이자 올랜도 앤더슨 넥드릭 삼촌입니다. 콤슬은 투팍 살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슈그나이트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닉기와 콤슬 언론에 자주 등장했지만 어떤 이론도 법정의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캐피디 본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총격이 있던 밤 캐피디는 자신이 3명의 남성과 함께 흰성 캐빌랄락을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의 조카인 올랜도 앤더슨도 있었습니다. 2008년 한 인터뷰에서 캐피디는 수사관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투팍과 비기 살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캐피디 진술에 따르면 MGM 그랜드에서의 싸움 이후 그들의 그룹은 투팍과 슈거 등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캐딜락의 총이 있었고 그 총을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가 총을 쐈는지 항상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 올란도 앤더슨은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딜락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을 지목하는 지문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네바다주 법에 따르면 직접 총을 쏘지 않았더라도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도운 사람, 무기를 제공한 사람 또는 공격을 주도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캐피디가 한 말의 일부는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여러 다큐멘터리와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그는 컴턴 스트리트 레전드 회고록을 냈습니다. 책에서 그는 자신이 캐딜락에 있었던 사실과 총격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공개 발언들이 미제 사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미제 사건은 오랫동안 충분한 단서가 없어 진전이 없던 사건입니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술이 나오면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핸더슨에 있는 한 주택을 수색했습니다. 네바다에 있는 캐피디의 아내와 관련된 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전자기기, 사진, 문서, 그리고 그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타 물품들을 압수했습니다. 2달 후 캐피디가 체포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검찰은 그에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팍 샤커의 사망과 관련해 이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기소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캐피디가 올랜도 앤더슨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투팍과 슈그를 찾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한 그가 공격에 사용된 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캐피디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인터뷰와 자신의 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바꿨다고 합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또한 그가 경찰에 한 일부 진술이 그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검사들은 그가 같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그 보호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에 판사는 캐피디의 회고록과 2008년 그의 경찰 인터뷰 녹음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검찰이 제시할 가장 중요한 증거 중 일부입니다. 그의 재판은 2026년 8월 10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캐피디가 공격을 계획하고 도운 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누가 실제로 방아쇠를 당겼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한편 변호인 측은 그를 총이나 캐딜락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물리적 증거가 없으며 여러 번 바뀐 이야기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오래된 소문이나 이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배심원단이 증거를 듣고 캐피디가 직접 한 말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범죄에 대한 자백인지 아니면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를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조사가 더 깊어질수록 몇몇 사람들은 투팍이 총에 맞던 밤에 이상한 보안 배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데스로우 레코드의 전 직원들에 따르면 복싱 경기가 있기 전에 보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디가드들에게는 경기 후에 갈 나이트클럽에 총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호텔이나 차량에 두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데스로우 레코드의 보안팀은 레지라이트 주니어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컴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경찰 업무와 개인 경호에 익숙했습니다. 투팍이 유명하고 적이 많았기 때문에
왜 그의 경우가 더 철저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문은 MGM 그랜드에서의 싸움 이후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호 인력을 더 늘리고 투팍을 보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즉시 멀리 떨어뜨렸어야 했습니다. 데스로우 레코드와 가까운 누군가가 그룹의 움직임을 알았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은 어디로 갈지, 어떤 차량을 탈지, 그리고 투팍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들은 공모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레지라이트 주니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살인에 어떤 관련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나 그의 경호팀이 공격자들을 도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더 단순한 설명도 있습니다. 복싱 경기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과 교통체증 때문에 차량들이 흩어졌습니다. 투팍과 슈그나이트가 탄 BMW는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음악 소리가 컸으며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지나가는 투팍을 알아봤습니다. 공격자들이 호텔에서 BMW를 따라왔다면 비밀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길에서 BMW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기간 아무도 기소되지 않으면서 이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흰색 캐딜락에 타고 있었다고 알려진 주요 인물들은 거의 모두 이미 사망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실한 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물리적 증거만으로 전체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이 캐피디를 상대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본인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인터뷰와 그의 책에서 그는 투팍이 총에 맞았을 때 자신이 캐딜락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MGM 그랜드에서의 싸움 이후 그들의 그룹이 투팍과 슈그나이트를 어떻게 찾으러 다녔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단순히 이야기가 유명하거나 그럴듯하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캐피디가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인 측은 왜 그의 과거 발언을 믿거나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질문은 그가 직접 총을 쐈는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바다 주 법에 따르면 공격을 의도적으로 도운 사람도 살인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 때문에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투팍의 죽음이 실제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캐피디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무죄로 간주됩니다. 재판은 2026년 8월 10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이 부분이 끝난 며칠 후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판이 모든 질문에 자동으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단이 캐피디에게 형사 책임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실제로 총을 쐈는지, 누가 그 계획에 또 가담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온 이야기 중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팍의 가족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가 남긴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음악 경력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많은 곡을 만들었습니다. 남겨진 녹음들로 앨범도 계속 발매되었습니다. 그의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하지만 투팍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앨범 판매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자라면서 직접 목격한 문제들, 즉 빈곤과 인종차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의 폭력, 깨진 가정, 그리고 기회의 부족 등도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도전이 담긴 노래들도 만들었고 어머니와 청소년, 그리고 가난한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곡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정의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음 곡에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동시에 자신도 여러 싸움에 휘말려 위험에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격에 있는 상반된 면모들이 바로 그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2017년, 투팍은 그가 처음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해인 2017년에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그는 힙합이 현대음악과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받는 데 기여한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를 뒤따른 래퍼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정치적 이슈, 그리고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문제를 음악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더 슬픈 교훈도 있습니다. 투팍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음악적 경쟁, 비즈니스, 개인적인 분노, 그리고 스트리트 갱단의 갈등이 한데 얽혔습니다. 노래와 인터뷰에서 시작된 모욕들은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총격과 복수로 이어지는 진짜 싸움에 섞이게 되었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주먹 다짐. 이 몇 시간 후
그의 생명을 앗아간 공격의 도화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만으로 투팍의 죽음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의 주변에는 위험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결정들이 그 밤을 비극적인 참사로 이끌었습니다. 투팍은 자신의 시대의 아픔, 분노, 희망을 음악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기에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노래에서 묘사했던 바로 그 혼란스러운 세상이 그가 만들 수 있었던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팍의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그가 남긴 교훈에 있습니다. 분노를 사업으로 만들고 진짜 갈등을 쇼로 만들며 복수가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때 그 대가는 단순히 망가진 경력이나 잃어버린 돈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투팍 샤커의 죽음의 경위만이 계속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